주도주들의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 변곡점이 열렸기 때문이다. 충분히 수익성을 낸다라는 계산이 끝났고 신생 방산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늘 고점이 되면 더블 부킹 아니면 트리플 부킹 이렇게 2중 주문, 3중 주문까지도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내년도 2026년도의 고점 아마도 내년도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펜타 부킹, 헥사 부킹 즉 5중 주문, 6중 주문까지도 주문량은 굉장히 크게 늘 것이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의 기업분석 1팀장 김선우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저희 내년도 2026년 전망자료, 그중에서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관 수석연구원이 IT 소재 장비에 관해서 좀 더 많은 밸류체인 내용들은 담기로 하고요. 저희는 큰 그림에서 반도체를 분석해보고 대형주들 위주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를 한번 보실까요?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지난해 딱 1년 전에 전 2025년도 예상에서는 저희의 표지의 제목이 디서플린드 업사이클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메모리는 1년 전만 하더라도 HBM은 상대적으로 좋았죠. 그리고 그거를 독식했던 게 SK 하이닉스였고요. 그 상황에서 많은 언론 및 시장 참여자들이 삼성전자도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었고요. 그 상황에서 메모리 사이클은 계속 재미없을 것 같아 라는 의견이 주류였을 때 저희가 낸 의견은 그에 따라서 지금은 유례 없이 공급사들의 공급 계획이 너무나 줄을 거다. 즉 SK 하이닉스도 재작년에 적자에서 작년에 겨우 흑자로 올라온 때였고 삼성전자는 계속 적자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나 초격차라는 기술적 이점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투자는 올해 유례없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의 강도에 맞춘 사이클이 아니고요. 수요가 약한데 공급이 더 약하면 수요 우위, 즉 좋은 사이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예측한 올해 2025년의 사이클은 디서플린드, 즉 어느 정도 제재하고 제한하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투자만 있으면서 사이클은 좋아질 거다라고 본 그대로 올해 반도체 사이클은 굉장히 좋아졌고요. 이 가운데에는 AI라는 중심이 있죠. 저희가 얼마 전에도 여러 가지 콜라보 자료들 우리 연구원들과 함께 작성한 등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AI라는 게 수요를 굉장히 빠르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표지 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저희가 예상하는 내년도의 수요는 accelerating upcycle, 즉 업사이클이 가속화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AI라는 게 굉장히 강한 수요처로서 모든 수요가 이쪽에서 흡수되는 그림을 다시 한번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상황은 이제 가장 최근 내용인데요. 최근에 AI에 대한 투자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6개월에 한 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는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000억 불의 투자를 결정한 거를 두고 또 오픈 AI는 가장 좋은 AI 칩인 엔비디아 칩의 구매 계획을 발표한 걸 보고 너 이거 돈 놓고 돈 먹기 아니냐. 혹자는 폰지 사기라고도 표현을 할 정도로 결국은 일부에서만 돈이 순환적으로 도는 현상을 일컬어서 AI 투자의 과잉론이 나왔고요.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언제나 구조적인 사이클의 초입에서는 그러한 핵심 업체들 간의 상호 투자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아이폰이 처음에 생겼을 때도요. 애플이 LTPS라고 하는 핵심 고밀도,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구해야만 하는데 이거를 개런티, 즉 수요 확신을 주지 않으면 공급사가 세게 공급하지 않아요. 그 고정비는 자기 부담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LG 디스플레이에게 수조 원의 선수금을 주고 너가 이걸로 투자를 해줘.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그거를 수취할게, 물건으로. 이거를 보고 그 당시에 이거 너무 자기네들끼리만 투자하고 그 물건으로 받는 거에 마치 이 산업이 커질 것처럼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하는 시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스마트폰 사업은 200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 중 하나로 성장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AI 역시도 이런 상호 투자 혹은 상호 협력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여져서 과잉론을 만든 그런 한 가지 사례가 몇 개월 전에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번 주 이제 목요일 20일 새벽 한국 시간으로 엔비디아의 실적의 경계감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최근에 AI 투자 과잉론을 또 꺼내고 시장은 주가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 정부 셧다운 사태도 있었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매크로 데이터들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일부 매크로 데이터만 나오는 거를 해석을 부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내려갔고 그에 따라서 성장주의 주가가 지난주 이번 주에 좀 많이 조정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의 산업 체크에 따르면 최근에 주간 단위로 엔비디아의 GB300이라고 하는 기존의 그레이스 블랙엘 플랫폼 수주량은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HBM3E 수요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는 아마도 엔비디아가 준수한 실적을 내고 4분기 가이던스, 즉 이 차분기죠. 차분기 가이던스 역시도 좋게 낼 것이다. 이게 주가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뷰가 너무나 일치하는 방향으로 주가가 잘 흘러가고 있어서 기존의 뷰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림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지금은 저희는 이 시대별로 15년의 시대를 잡죠. 1990년대의 PC 시절, 그리고 15년이 지난 뒤 2000년대 중반부터의 스마트폰 시절 15년 갑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지금 AI 시대가 찾아왔고요. 이 역시도 15년 간다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여기서 우리 주인공이었던 반도체의 입장을 한번 보면요. 8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PC 시절에는 반도체가 중심이었습니다. 반도체가 좋아지면 PC가 좋아지는. 그래서 성능 중심의 반도체 성장, 그에 따라 반도체 시장, 즉 판가, 매출액도 추세선을 초과 성장하죠. 이익률은 그 당시에 주인공이었던 인텔이 다 이익률을 30% 이상으로 크게 수치를 하고요. 세트 업체인 HP, 델 등은 돈을 많이 못 법니다. 그래서 반도체 중심 시대. 반대로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는 세트 업체인 애플이 30% 이상의 이익률을 얻고 반도체 업체들은 다운사이징을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은 추세선을 하회했죠. 근데 이제부터 이 성능 중심이 아닌 초성능 중심, 그리고 반도체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지는 초대형화가 일어나면서는 우리는 이 반도체 시장의 추세선을 초과하는 이 매출액 성장률이 나타날 것이며, 구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 PC 시절에 1400K였던 글로벌 반도체 생산 능력, 캐파를 무려 곱절 이상으로 설비 투자가 많이 일어났던 게 그 시절, PC 시절이었습니다. 반면 스마트폰 시절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작아진 데다가 부가가치가 많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도 캐파 증설을 많이 안 했죠. 3분의 2 정도인 3900K만 늘어났습니다. 즉 반도체가 주인공이 아니었고 투자도 많이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이번 AI 시절은 이게 9000K부터 시작해서 벌써 그중에 반절 정도가 캐파 투자가 가시화가 됐고요. 15년에 걸쳐서 굉장히 큰 규모의 캐파 투자가 있을 거라서 이거는 처음에는 반도체 칩 업체만 수혜를 보는 상황에서 장비 업체, 소재 업체, 그리고 여기에 기술적 간극을 메꿔주는 수많은 밸류체인 업체들이 구조적으로 수혜보는 사이클의 초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이 엑셀러레이팅 업사이클이다라는 내년도 전망의 제목이 나오게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조드렸던 것처럼 10조, 지금은 일전에 저희가 산업분석 자료, 콜라보 자료에서 에이전틱 AI가 보편화되면서 이제는 AI에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라는 게 많아졌죠. 그래서 그 연산이 다중루프 연산으로 복잡해졌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결과물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결과물을 단순하게 처리하고 딜리버리하는 일반 연산 체계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거 몇 년 동안 투자가 멈췄던 일반 서버의 투자를 증대시키고 있고요. 그에 따라 10쪽의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 서버의 내년도 수량 증가율은 9% 강하게 발생. 저는 지금 와서는 이거보다도 더 강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최근에 이 메모리 가격의 협상 추이를 보면 지금은 물건을 선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최근에 주장하는 키워드가 펜타부킹입니다. 펜타부킹. 이건 뭐냐면 언제나 구매자 측과 판매자 측이 있고 협상력이 강한 쪽이 안 팔려고 혹은 안 사려고 하죠. 그러면 가격은 급등하고 급락을 하고, 그래서 일반적인 진성 수요 외에 투기 종목 쪽에 혹은 재고를 확충하려는 이런 가수요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하루에 10병 팔려야 되는 물이 허수 주문들이 막 쌓여요. 어떻게든 일찍 받기 위해서. 그러면서 과거에 늘 고점이 되면 더블 부킹 아니면 트리플 부킹, 이렇게 이중 주문, 삼중 주문까지도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내년도 2026년도의 고점, 아마도 내년도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펜타 부킹, 헥사 부킹, 즉 5중 주문, 6중 주문까지도 주문량은 굉장히 크게 늘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13쪽을 보시면 구매자의 수가 늘어난 것도 구매자는 불리한 요인이죠. 내가 살래, 내가 살래. 저 친구가 주문 넣기 전에 내가 먼저 주문 넣을 거야 라는 경쟁이 발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전에는 저희가 이런 새로운 메모리 구매자로서 네오클라우드를 기술적으로 왜 네오클라우드가 생성이 되고 또 왜 이점이 있어서 이런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라는 초거대, 우리가 아는 미국의 CSP 업체들,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메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이 친구들을 사용하는지를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이 친구들이 서로 메모리 구매의 경쟁자가 됩니다. 먼저 주문을 넣어야 가격이 오르는 국면에서는 이 가격에 사는 거거든요. 늦게 사면 이 가격에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매자의 수가 많아진 것들도 메모리 가격 인상에 촉매가 되는,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14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AI 연산에서 가장 등한시됐던 게 낸드 플래시라는 장기 저장 수단이었는데, 지금은 이쪽이 너도나도 공급을 줄여놓고 심지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컨슈머 SSD 사업은 종료시켜 버렸습니다. 적자가 몇 년째 계속되니까 사업 중단을 시킨 거죠. 그랬더니 공급이 줄어서 수요 우위가 발생하면서 가파른 업황 개선이 지금 발생하는 게 낸드라서 지금 아마 소재 장비나 이쪽 밸류체인에서도 낸드와 관련된 후공정 업체, 또 장비 업체 내년에 많이 좋아집니다. 근데 내년보다 더 좋아지는 거는 내후년에 설비 투자가 엄청 많이 될 거라, 저희가 아직 2027년 전망 자료는 아니잖아요. 근데 2026년에는 2027년에 초거대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이러한 공급 증가가 나타날 거라서 거기서는 또 장비주가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래 메모리의 주 수요처는 15쪽에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이었어요. 하지만 스마트폰은 이제 재미없는 영역이 됐죠. 스마트폰은 연간 저희가 예상하는 수치는 올해 12억 5천만 대의 스마트폰이 팔렸습니다. 내년도도 12억 6천만 대로서 별반 차이 없는 수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메모리 전체 수요의 45%까지도 갔던 스마트폰이 이제는 35% 혹은 그 미만으로 줄어들었고요.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요가 예측이 되고 가시성이 높아서 거기에 준하는 공급이 준비되기 때문에 늘 이익을 많이 발생시키긴 어려웠어요. 특히 너무나 강력한 구매자인 애플. 애플은 아이폰 어쩌다가 미니 또는 SE 모델, 플러스 모델, 프로 모델, 프로맥스 모델, 고작 요 4-5개의 모델만으로 전체 판매를 이뤄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삼성전자처럼 20-30개 제품이 막 나와서 개별 부품을 각각에 맞춰서 공급해야 되는 고객들보다는 몇 개 안 되는 모델로 많이 팔아주는, 즉 박리담회가 통하는 그런 고객이 바로 애플이었고, 그러다 보니 애플은 너무나 손쉽게 이런 메모리 구매도 해냈습니다. 야, 나한테 줄 서, 나에게 싸게 많이 팔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그게 애플의 구매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 산업을 팔로우업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모바일에 들어가는 D램이 이제는 LPD램, LPDDR, 그리고 그 LPDDR을 갖다 쓰는 게 바로 엔비디아의 소캠이라는 형태의 메모리 모듈이죠. 엔비디아 소캠은 올해 한 60에서 70억 기가비트의 규모에서 시장 전체를 보면 내년도는
벌써 한 250억 기가비트 이상의 주문이 벌써 나왔습니다. 4배 이상 커진 거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 LPDDR, 원래 애플에 팔리고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팔려야 되는 LPDDR의 수요를 흡수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업체 입장에서는 야, 애플아,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싸게 줘야 돼? 우리는 이미 엔비디아가 엄청 많이 사갈 건데 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공급 계획을 벌써 대충 애플 향으로는 맺어놓은 상황인데, 계약을 내년부터는 애플도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나에게 LPDDR을 팔아주세요 라고. 이제는 우리가 원래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지금까지는 을인데 TSMC처럼 되는 거를 슈퍼 을이라고 하잖아요. 가격 협상력이 높은 판매자가 슈퍼 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플은 갑인데 어쩌면은 굉장히 나약한 갑으로 내년에 변모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메모리 공급자의 협상력을 굉장히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요가 강해지고 그러는데 과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요가 강한다고 사이클이 좋은 건 아닙니다. 수요가 강한데 공급이 더 강해버리면 공급 우위예요. 그러면은 공급 과잉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속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메모리 3사,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을 봤을 때 마이크론은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가장 보수적인 투자를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 그 HBM 쪽에서 성과가 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욕적인 투자를 안 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 23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우측을 보시면 평택의 좌측 하단 P5 팹의 투자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예년 같았으면 이거 빨리 들어온다, 많이 투자한다 라고 하면서 시점, 그리고 설비 투자 규모, 그리고 설비 투자 금액을 막 광고를 하거든요. 기술적 우위가 있을 당시에 삼성전자는 그렇게 플레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빨라야 2028년 가동이다 라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즉 내년, 후년에는 공급이 절대 들어오지 않음을 강조한 거죠. 즉 지금은 삼성전자는 돈을 벌고 싶을 때지 이렇게 물량으로 찍어 누르면서 많이 팔려고 하는 시기는 아니다라는 게 그런 쪽에 행간에 숨어 있습니다. 왼쪽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청주의 M15X라는 공간만이 유일하게 2026년도에 들어오는 설비 투자 확장 공간이며 이거 외에는 더 못 늘린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영상을 찍기 직전에 나온 건데 삼성전자는 3분기 기준 24쪽의 왼쪽 차트가 본사 기준 순현금이 아직도 마이너스 19조입니다. 그 말인즉슨 해외에서 모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 본사는 현금이 없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순부채 상태인 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 최근에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다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온 이래로 첫 번째,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죠. 즉 달러를 갖고 있어야 보유 현금이 더 효율적으로 이자를 많이 수취하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언제나 이 트럼프 행정부가 과격하기도 하고 이렇게 국제 정세가 불안정할 때에는 달러 보유가 더 유리합니다. 안정적으로 기업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달러를 세금으로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 중과세 되는 걸 다 없애줬지만 중복과세 되는 거를 그래도 가지고 들어올 때 마찰적 비용이 발생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본사 기준 순현금은 마이너스입니다. 앞으로는 현금 흐름, 그중에서도 영업 현금 흐름 이내에서만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합당한 투자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투자를 되게 세게 못한다. 하이닉스 역시도 30개 분기 만에 하이닉스는 처음으로 순현금 전환을 했습니다. 30개월이 아니에요. 30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순현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지금은 여기서 이 작고 소중한 현금을 잘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1.6배의 PBR로 거래되고 있어서 굉장히 저평가고요. 1.9배라는 과거의 고점 밸류에이션까지는 갑니다. 내년에는 펜타 부킹이 될 거니까요. 하지만 SK하이닉스는 과거의 고점 밸류에이션이 2.3배를 넘은 상태이기는 해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밑에 마이크론 우측의 PBR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보시면 마이크론은 무려 3.7배입니다. 원래 마이크론은 하이닉스의 미니어처 버전이거든요. 규모가 조금 더 작고 생산성은 조금 더 낮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이 더 비싼 값에 거래가 돼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 마이크론은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다. 그리고 주주 환원을 강하게 한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발간한 SK 하이닉스 보고서 재평가 여정이라는 보고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SK 하이닉스의 분기 영업이익은 이제부터 계속 늘어납니다. 초호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측을 볼까요? 마이크론은 올해 ROE 17%, 내년 ROE 35%로 예상됩니다.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 근데 하이닉스는 올해 벌써 42%, 내년에 41%예요. 더 자본 수익성이 높죠. 그런데 PBR은 마이크론이 더 높습니다. 3.7배, 하이닉스는 2.7배, 1배 포인트가 차이가 나요. 이거는 역사 때문인데요. 원래는 하이닉스가 당연히 더 비싼 주식이었어요. 고평가가 됐었죠. 더 잘하니까. 근데 2013년도에 엘피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가 힘을 합쳐서 마이크론에게 엘피다가 팔리는 거를 허용해 주고요. 그래서 통합법인이 나오면서 이거는 미일 정부가 밀어주는 회사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그때 SK그룹으로 팔렸죠. 그러면서 언제나 이 과거의 반도체 치킨 게임들을 보면 망한 회사를 떠가는 회사가 주가 퍼포먼스가 제일 좋거든요. 제일 자본효율이 좋게 나타나기 때문에 싸게 사오니까. 업황은 좋아지고 규모가 커지니까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그때 처음으로 음영으로 표시된 밸류에이션을 마이크론이 드디어 프리미엄 거래되기 시작했고요. 그 당시에 중국에서도 반도체 굴기라고 들어보셨죠? 2010년대 초반에 반도체를 키우겠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칭화유니 그룹이 마이크론의 인수를 제한할 거다라는 루머가 2014년부터 퍼졌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마이크론은 황금낙하산이라는 제도를 정관에 포함을 해서 이 갑작스러운 외자의 경영권 인수를 막는 그런 조치를 취했고요. 그 과정에서 주가가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수 제한이 왔고 인수 거절을 하고 그때부터 주가는 떨어졌죠. 이래로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밸류에이션이 비슷하다가 2010년대 후반부터 패시브 거래가 여러 투자자들, 지금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ETF 혹은 지수 추종 펀드 이런 거에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ETF 거래를 하면 예를 들어 삭스 아니면 레버리지 상품인 삭스L, 즉 필라델피아 반도체 추종 상품에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굉장히 빠르게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이 돼 있으면 그 펀드가 포함을 해야 되는 거죠. 편입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이크론은 미국에 상장돼 있다라는 프리미엄 요인과 그런 지수 추종 펀드들의 수급 유입 덕분에 하이닉스 대비 무려 30%나 고평가를 받는 기업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주주 입장에서 보면 30쪽의 좌측, 하이닉스가 물론 너무나 좋은 성과를 내는 반도체 회사는 맞아요. 근데 올해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의 10%를 보너스로 지급하기로 했죠. 그래서 올해 하이닉스 신입사원은 몇억 원의 연봉이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주주 입장에서 보면 인건비의 증가는 비용의 증가입니다. 주주에게는 연간 9천억 원대의 배당만, 즉 영업이익의 2%만 환원으로 쓰면서 인건 비용은 영업이익의 10%를 추가로 쓰는 거를 결정한 게 하이닉스거든요. 그래서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판관비 내 인건비 비중이 너무 올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주라면 당연히 이거 너무해 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만큼 주주에게도 다른 재고책을 만들어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일부 주주들이 이런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라고 보이기에도 충분한 환경이 무르익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 31쪽의 좌측을 보시면 하이닉스 주가가 최근에 60만 원까지 가면서 많이 올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올라가고 있는 이 BPS, 자본을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주 제한이 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주들이 여기서 가장 크게 요구할 수 있는 거는 바로 ADR이다. 즉 미국 시장에 한국 시장의 본주를 변환 상장시키는, 그래서 고평가되는 이 메인스트림 시장에다가 우리의 주식을 얹을 수 있는 이 ADR이 발행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무려 60%가 넘는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하이닉스는 이거를 충분히 따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이닉스가 ADR을 발행하게 되면 저희가 생각하는 아마 기간으로는 한 9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월 동안은 34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IB를 선정하고 국내 예탁결제원에다가 DR 발행 신청을 하고요. 거기에 이 자사주 또는 주주의 지분을 예탁을 시킵니다. 그리고 미국에다가는 이 커스토디안 뱅크라고 하는데 예탁은행을 또 지정을 해서 이 본주를 몇 개의 ADR로 전환하자라는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NYSE 또는 나스닥에다가 상장 신청을 함으로써 ADR은 발행되고 미국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페이지를 쭉 넘기셔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아마 하이닉스 기준으로 ADR이 전체 발행 주식 수의 한 5%, 6% 정도 넘으면 편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준을 충족하거든요. 그러면 AMD 정도의 시가총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5등 또는 6등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구성 법칙에 따라서 4%의 비중을 할당받습니다.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 등은 4%를 하이닉스를 ADR로 무조건 담아야 돼요. 가격 불문. 그럴 경우에 TSMC의 예를 보면 TSMC는 1997년부터 10년에 걸쳐서 ADR을 꾸준히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 발행 주식 수의 20%가 ADR이에요. 근데 ADR은 아무래도 한정돼 있고 미국에서는 호재를 가감없이 받아들여주기 때문에 TSMC ADR은 대만에 상장된 본주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됩니다. 즉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언제나 ADR이 프리미엄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ADR 발행하는 거를 굉장히 선호할 거라는 거죠. ETF의 기본 비중 수급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이렇게 TSMC와 같이 프리미엄 거래가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즉각적으로 바로 밸류에이션 비교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배 거래되는 더 작은 기업인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2.7배가 동시에 상장이 돼 있다면 이거 팔고 이거 사는 그러면서 이 밸류에이션 갭이 줄어드는 즉각적인 롱숏이 발생하게 될 거라 하이닉스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대형 디스플레이는 중국의 완전한 독점 상태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니치 마켓을 공략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스마트폰 내에서 폴더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애플 폴더블이 나오죠. 삼성도 폴더블 제품의 개수를 늘리고요. 그래서 폴더블 패널 쪽이 조금 각광받는 투자 선호처가 될 것이다. 노트북 패널이라 이런 쪽 그리고 모니터 쪽에서도 이제 OLED가 점차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8세대 OLED를 투자한 쪽은 삼성이 유일하죠. 그래서 삼성은 이쪽에 가동률을 올리면서 신규 고객을 찾아 나가면서 키우는 방식.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중국의 LCD 독점적 과점이 유지되고 있으면서 가격이 크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TV는 우리가 더 많이 안 사더라도 공급이 어느 정도 그에 준하게 조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OLED 패널이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OLED 라인은 감가상각 기간이 올해자로 대충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더 좋은 원가 구조를 바탕으로 이익률을 꾸준하게 조금씩은 올리는 그런 게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폴더블 아이폰이 등장하고 내후년부터는 좀 더 큰 폼팩터, 즉 아이패드 규모가 접히는 것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12월에 삼성전자가 트라이폴드 폰, 이건 이제 플렉스 G, 그래서 G자가 안으로 접히잖아요. 인폴딩. 반면에 중국에서 화웨이에서 나왔던 이런 트라이폴드 폰은 인폴딩하고 아웃폴딩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거를 내고 나면 애플 역시도 내년 말이나 내후년에는 좀 더 큰 규모의 폴더블 폰을 내놓을 거고요. 이게 이제 폰으로 폼팩터가 될지 태블릿 혹은 노트북이 될지 모르겠지만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는 또 그 10인치 이상의 폴더블 패널을 위해 내년에는 굉장히 큰 노력을 할 거라서 폴더블이 디스플레이에서는 가장 큰 모멘텀으로 아마 한 2분기 정도부터는 다시 달아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는 저희가 산업의 2026년도에 어떠한 주안점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를 짚어봤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인덱스 산업 보고서들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더 나오는지는 계속해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메리츠 리서치의 김선우였습니다.